네, 이상 심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이상 행동의 분류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범주적 분류는 이상 행동이 정상 행동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며 흔히 독특한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 행동과는 명료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별 이상이 없어 보이죠. 2번 차원적 분류는 정상 행동과 이상 행동의 구분이 부적응성 정도의 문제일 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가정에서 근거한다. 3번 타당도는 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환자들의 정상이나 장애를 평가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요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정도는 이게 타당도가 아니고 신뢰도가 되죠. 같은 검사를 했을 때 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상 행동의 이 분류를 할 때 타당도는 뭐냐? 예를 든다면 쓰기 장애가 있다라고 합시다. 쓰기 장애 있는 사람을 이 진단하고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뱀이라든가 이런 그 특정 공포증 이런 걸로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쓰기 장애라고 하는 그 목적과 속성과 일치가 하지 않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타당도가 이 검증을 하는 게 되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말은 평가했을 때 동일한 결과, 동일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게 다르겠네요. 타당도를 신뢰도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3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번 같은 장애로 진단된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원인적 요인들이 발견되는 정도, 발견되는 정도는 원인론적 타당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조현병의 양성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무의욕증, 무사회증, 와해된 행동, 강퇴된 정서 표현이죠. 이거는 191-34호 똑같은 문제입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가 조현병의 양성 증서 같으면은 첫째 망상이나 환각, 생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가 되죠. 그 다음에 와해된 행동, 이 세 가지가 되니까 무자가 들어가거나 감퇴된 정서 표현, 정서적 둔말하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음성 증상에 해당이 되겠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3번입니다. 물질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질에 대한 생리적 의존은 내성과 검단 증상으로 나타난다. 2번 임신 중에 과도한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3번 모르핀과 헤로인은 자극제의 대표적 종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틀리죠. 예를 들어서 뭐 헤로인 자극제 같은 수술을 하거나 아플 때 이렇게 하는 하나의 그 진통제, 진정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극제는 아니죠. 자극제는 보통 카페인이라든가 이런 카자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201-27번에 한번 그 설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고 하면은 진정제는 대마, 알코올, 아편, 모르핀, 헤로인, 그 다음에 오피오이드 뭐 이런 것입니다. 뭐 알코올도 이게 진정제가 되죠. 뭐
우리가 뭐 섭 영화 보면 뭐 총상 당했을 때 수술할 때 술을 그냥 막 마시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약물에 관해서는 자주 나오니까 나오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망상장애, 순환성 장애, 요거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안 들어가죠. 우리는 양극성 장애가 되겠죠. 이것은 순환성 장애는. 그래서 양극성 1형, 2형, 그 다음에 순환성 장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카테고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2번 답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의 답을 조현 양상장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이건 전부 다 조현병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25번입니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품행장애의 과거력이 있어야 되죠. 15세 이전에. 그다음에 역기능적 양육 환경. 이 영향을 받고 붕괴된 자아와 강한 도덕성 발달. 일단 보면은 어떻습니까?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이 도덕관념이 약하죠. 약한데 강한 도덕성 발달이 있으니까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도덕성과 관련된 것은 자아가 아니고 뭡니까? 초자죠. 초자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붕괴된 초자하고 강한 도덕성이 발달한 게 아니고 약한 도덕성이 발달했다. 낮은 도덕성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보너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4번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부족. 세로토닌 노노쇠하죠. 이것은 아웃을 시키거나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아무래도 행동지향적이니까 과격한 행동 쪽으로 나가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약하면은 좀 낫지만 이게 과다되면은 이런 게 된다. 어쨌든 간에 요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요것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DSM-5에 의한 성격 장애 분류로 옳지 않는 것은 뭐 A, B, C 군을 물었네요. A군은 편성형이죠. 편성형. B군은 반경련자, 반 혹은 뭐 자연경 해도 좋습니다. 경련자. 그 다음에 C군은 강해이가 되죠. C 강해이. 그래서 이 편집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조현성 성격장애, 편성형은 조현형 성격장애, 그 다음에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이 경은 경계성 성격장애죠. 연은 연극성 성격장애, 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 C는 강박성 성격장애고, A는 해피성 성격장애, E는 의존성 성격장애. 이 카테고리는 우리가 기억을 해 놓아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편집성이니까 이건 A군에 들어가, 편성형에 들어가니까 요게 카테고리가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한 도표가 191-22에 있으니까 참고를 또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노출 장애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게 변태 성욕 장애에 해당되고 일명 이걸 우리가 뭡니까?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바바리맨. 이렇게 또 칭하기도 합니다. 1번 도착적 초점은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기를 노출시켰다는 상상을 하면서
자위 행위를 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상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번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노출 대상은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요거는 노출 대상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낯선 사람에게 한다 이렇게 하면 맞지만 아동에게 국한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DSM-5의 신경 발달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역시 카테고리 문제죠. 의지, 자주, 특운해서 신경 발달 장애, 의지, 자주, 특운 이렇게 되죠. 의사소통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스펙트럼,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특정 운동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운동 장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 분리불안 장애는 불안 장애에 들어가죠. 범위 특광사에 나타나니까 공부를 해서 말이 없더라. 공부할 때 그 분리불안 장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신경발달장애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불안장애에 대한 카테고리 도표를 통해서 항상 카테고리가 많이 나오네요. 뭐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앞에 했던 것들이 쭉 그냥 익히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에서는 2019년 1회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익히는 게 나머지 내용을 하는데 좀 이렇게 수월할 겁니다. 29번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솔이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되는 곳은 이거는 부신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신에서 이게 부신 피질에서 콩팥 옆에 있는 거죠. 콩팥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아무래도 뭐 이 스트레스 문제는 범위가 넓겠지만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라고요. 이 내용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문제는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그거니까 비록 어떤 DSM-5에 들어갈 정도가 하더라도 특히 또 우리가 뭐냐면 소인 스트레스 이론 있잖아요. 또는 취약성 스트레스 이론. 이 스트레스가 결국 이게 발병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로 해서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지방을 축적시켜 줍니다. 이 코티솔이 그러면 체중이 증가가 되고 하니까 이런 내용은 또 참고로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강박장애를 가진 내담자의 심리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 우리가 강박장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은 손 씻는 사람은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뭔가 내가 뭔가 오염이 되지 않는가 이 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그럼 이걸 치료하려면 사람이 많은 장소에 일단 계속 노출을 시키고 첫째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손을 못 씻게 해보는 거예요. 안 씻게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 강박 증세 때문에 하다 보면은 손을 안 씻어도 차츰차츰 어떻게 됩니까? 별 이상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을 못 씻게 한다. 그러면 이걸 바로 뭐냐면 노출을 하고 반응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못 씻게 이렇게 방지를 한다. 이렇게 하는 이 치료법이 강박 장애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행동조형, 자유현상법은 정신분석법에 해당되는 거죠. 뭐 혐오 족구나는 우리가 많이 해봤죠.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혐오 조건을 한다. 폭식을 한다거나
31번입니다.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인관계 치료, 은 대상관계 문제고, 기억회복 치료는 이게 해리 있으면 기억 상실증이 됩니다. 기억이 완전히 날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거. 자, 인지행동 치료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지주의 아론백이 결국 많은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울증 치료에 대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 방법은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단기 정신 역동 치료, 이것은 이제 정신 분석에서 우리가 쓰는 그런 그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울하면은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인지 플러스 행동 치료다. 아론백을 보면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와 있죠. 이론이. 32번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력이나 유전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성인 여자가 성인 남자보다 유병률이 높다. 남자가 유병률이 높죠. 자살, 사고, 폭력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가 않고 많습니다. 술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보죠. 4번 검당 정상의 불쾌한 경험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음주를 지속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것도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보면은 부적 강화가 됩니다. 부적 강화. 뭐냐면은 음, 이 불안한 게 평소에 불안한데 이 불안을 어떻게 없애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술을 먹으면은 불안 안 하거든요. 특히 검단할 경우에는 더더욱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 초조 등등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뭐를 술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게 불안을 없애기 위한 강화물을 뭘로 합니까? 알코올로 하니까 줄이는 것은 우리가 감소가 되죠. 그래서 부적 강화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강박장애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강박관념을 어떻게 합니까? 뭐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마음에 불안한 게 없어지니까 자꾸 손 씻는 행동을 한다. 이것도 불안을 감수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만약 문제가 알코올 검단 증상에 이런 내용이 이게 어떤 강화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부적 강화 효과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33번입니다.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병적 방화의 필수 정성은 고의적이고 목적이 있는 수차례의 방화 사파가 존재하는 것이다. 병적이 되면은 고의적이고 이렇게 되겠죠. 품행 장애 유병률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갈수록 증가를 합니다. 병적 도벽은 보통 도둑질을 미리 계획하지 않고 방어하고 다릅니다. 병적 도벽은 훔치는 것. 그 다음에 4번의 간헐성 폭발 장애는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공격을 모두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또는이 되거든요. 우리가 진단할 때 언어적 공격성 또는 신체적 공격성이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할 때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가 상당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비해서 그렇게 출제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카테고리는 또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놨으니까요. 34번입니다. 양극석 장애 조증 시기에 있는 환자의 방어적 대응 양상을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은 우리가 높게 조증 가면은 이게 이제 1형이 되겠죠. 경조증 가져가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2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분이 아웃되어 있죠. 봉 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장을 어떻게 할까요? 진하게 하고 다니죠. 자신이 신의 사자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도 하고 이 조정 이 상태에서는 말이죠. 내가 뭘 투자하면 100% 100배가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도 없는 행동을 두고 남을 막 탓합니다. 활동 의욕은 줄어들고 아니죠. 과하다 수면 안 합니다. 뭐 잠잘 생각을 안 해요. 참고로 말하면은 이 조정식의 특징 중에 뭐 조정이니까 완전히 어부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목표 지향적 활동입니다. 뭘 한번 하면 그걸 딴 거는 생각 안 해요. 그것만. 그게 오래 못 갈 스타일이죠. 그래서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 마무리는 전혀 못한다. 이런 쪽이 가깝죠.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죠. 이것저것 무조건 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들이 좀 애를 먹는다. 활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수면에 대한 욕구가 가면서 잠자는 게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느냐.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등등. 그래서 단 3시간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느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합니다. 엄청 편안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35번입니다. DSM-5에 지시된 신경인지장애의 병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앞서에 보면 신경인지장애는 그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치매가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 치매라고 합니다. 루이소체, 파킨슨병, 이런 거는 운동성도 치매라고 하죠. 근데 레트 장애는 이게 신경인지장애 치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이 신경 발달 장애 그 전에 원래 DSM-4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DSM-5에서는 레트 장애가 뭐냐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에 보면은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레트 장애인데 그거는 삭제를 해도 됩니다. 레트 장애는 지금 DSM-5에서 왜 빠졌냐면은 최근에 이 레트 장애가 유전병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DSM-5에서 분류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정신병적인 것보다는 뭐다? 일반 신체적 장애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뭐냐면은 DSM-5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레트 장애. 레트 장애를 말씀드리면은 왜 처음에 그전에는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분류가 됐냐면은 이게 어릴 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왜 어릴 때 발견하기가 참 힘들죠. 이거는. 그리고 이 뇌 두개골이 크질 않아요. 뇌가 머리가 끝이 납작해지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뭐 지금 거의 완치가 어렵는 건 불치병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거는 남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아에게만 발생을 해요. 왜냐면 남자는 만약에 유전적으로 이게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망을 한대요. 이게 왜 유전적으로 염색체적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여아에게만 발생하는 게 이 레트 장애라고 이제 못할 레트 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뭐 루이 소체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고 파킨슨병 물론 익숙한 거겠지만은 그래도 참고로 한번 이렇게 하시려고 내용을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트 장애는 신경인지 장애도 아닌 거는 분명한데 또 뭐도 아니다.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그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아예 DSM-5에서 진단명에서 없어졌다.
이렇게 제외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아동 A에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애는 4세 아동 A는 어머니와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데는 흥미가 없고 사물을 일렬로 배열하거나 자신의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적 관계가 지금 잘 안 되죠. 그리고 같은 동작을 이렇게 반복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동적 증상이라고 하죠. 같은 상동,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바로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핵심 증상 두 가지입니다. 핵심,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핵심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결함되고 제한된 반복적 행동 패턴, 이게 상동적적 행동이라고 하죠. 이런 그 정세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건 딴 게 아니고 뭐다? 자폐 스펙트럼, 자폐 스택이 아니고 자폐 스펙이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핵심 증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기억 손실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약물 남용의 가능성이 많다. 이 약물로 인한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남과 오용 보면 남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되겠죠. 오용은 잘못 쓰는 것이고 이걸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앞에 풀었던 문제를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증상은 오전에 가장 심해진다가 아니고 저녁에 심해집니다. 저녁에. 그래서 배회를 한다든가 이것도 다 저녁에 오후에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일몰 효과라고 합니다. 치매에서 일몰 효과. 해 빠지고 나서가 이게 아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선셋이라고 하죠. 선셋. 해진 후에 그걸 우리가 일몰 효과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요것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자신의 무능을 최소화하거나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각을 못하니까 물론 또 치매라고 할 수 있겠지만 4번이 맞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공황장애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몸이 떨리고 땀 흘림,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 미쳐버리거나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은 느낌. 이거는 공황장애에 모두 해당되는 증세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해리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해리 현상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학대받은 개인 경우 고통스러운 상태로부터의 도피 등이 있다. 2번 해리 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주된 방어 기제는 투사로 알려져 있다. 남 탓으로 얘기는 이게 아니고 알다 보니 있잖아요. 학대받은 개인 경우 고통스러운 상태니까 이건 여기 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이걸 억압입니다. 억압. 자꾸 억압을 해요. 억압을 하고 또는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억압과 부인이 해리 장애에 있어서는 주된 방어 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리슨 군주는 도망가 버렸어요. 정체감과 과거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자기 골라놓고 딴 동네로 가서 거기서 살아요. 근데 여기 살았던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이게 이제 해리슨 군주 이렇게 되죠. 해리슨 기억상실증은 중요한 다서전적 정보를 해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리슨 군주가 나타날 수 있다. 자기 일생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지 못한다. 뭐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게 있죠. 남편을 찾으러 어디 가니까 남편이 어디 살고 있어요. 근데
부인이 가서 뭐냐면 봐도 자기 부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애 쓰는 과정에서 기억을 이렇게 찾는 이런 그 영화가 있죠. 영화 제목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상 그 심리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평생에 이런 환자를 한번 못 만날 확률이 훨씬 많답니다. 그런 이 장애를 왜 이렇게 출제를 하는지 그건 뭐 우리가 소관할 바는 아니겠죠. 네.